청록은 물러서지 않고 단풍은 아직 여물지 않은 찰나. 조용히 사색에 잠기며 새로운 계절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늦여름의 생동감과 다가오는 가을의 기대감이 미묘하게 어우러지는 계절.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좋은 날. 시간과 속도의 굴레에서 몸도 마음도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걷는 길마다 삶이 보이고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도시. 경상북도 상주에서 느릿한 삶의 쉼표를 찍어봅니다. 절벽 위 호젓한 정자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장각폭포입니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한 개울물이 흐르고 흘러 안반 절벽을 타고 떨어진 자리 작은 연못을 이룹니다. 장각폭포 인근에는 수령 200년이 넘는 노송들이 모여 있는데요. 상오리 솔밭, 솔밭공원으로 불리다가 언젠가부터는 맹문동 솔숲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소나무숲 아래 빛나는 보랏빛 빛깔. 맹문동의 아름다움이 모든 이름들을 제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군락지가 참 좋다. 아, 밑에 이렇게 맹문동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운치가 있고 정말 좋네. 여름 가고 가을이 올 때 꽃대를 올리고 보랏빛 꽃을 피우는 맹문동이 군락을 이룰 때면 운치 있는 가을 향기를 풍깁니다. 좋다.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 참 좋네. 조롱조롱 매달린 맹문동 꽃봉오리는 화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합니다. 점으로 자연을 감상하며 사색한 감정을 선과 색으로 표현하는 한수희 화가. 깊은 계곡에 맞닿아 그윽한 안개 자욱한 새벽녘. 더욱 아련하고 몽롱해진다는 솔숲에서 보랏빛 융단을 펼쳐놓은 듯 맹문동 꽃이 활짝 피어 절정에 이른다는 그 화려한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화가들의 눈에는 바람이 항상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맹문동이 많이 피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떠난 뒤에 이렇게 만개한 맹문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접 저는 보지 못했어도 그 바람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낙동강 1300리 넘는 물길 여러 곳 중 둘째라면 서운타는 명승지 중의 명승지. 경천대 가는 길목 황토길이 재밌습니다. 오, 이 숲속에서 오는 솔바람이 한번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이 또 지압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네. 콩알만하게 빚은 황토 자갈 위를 한 발 한 발 맨발로 걷다 보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울창한 숲과 구불구불 정겨운 돌담길 따라 걷다 보면 자그마한 정자가 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병자호란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간 소현세자. 훗날의 효종을 보필했던 인물 우담 채득기 선생이 지은 무우정입니다. 춤을 추며 비를 기원한다는 뜻의 무우는 논어 선진편에서 따온 경구인데요. 세속의 명리를 벗어던지고 산천을 벗삼아 담담하게 살아가겠다는 선생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 오, 경치가 한눈에 보이니까 참 좋네. 야, 경천대 풍경이 이런 느낌이구나. 아, 야, 낙동강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이 정말 좋네. 무우정 옆 작은 바위 언덕 경천대에 올라서면 곡식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너른 들판 그리고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이 펼쳐집니다. 강폭을 가득 채우고 넘실대는 낙동강. 과거에는 물구비마다 은빛 모래사장이 반짝거렸을 이곳. 일상의 평화로움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경천대 혹은 자천대라는 말이 하늘이 스스로 이곳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이곳에 와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확 공감이 됩니다. 흘러가는 낙동강의 저 물의 모습이 천천히 정말 유유자적 흐르고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은 저 강물 속에 또 구름이 들어있어요. 저 구름도 아주 천천히 흐르는 모습이 이곳 상주의 느낌이 정말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둥실 떠가는 구름처럼 유유히 강물을 따라가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에 의해 쌓이고 만들어졌다는 경천섬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경천섬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섬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은 좀 더 색다르네. 이 자전거를 한번 타고 제가 경천섬 곳곳을 한번 조망을 해야겠습니다. 아, 설렌다. 두 개의 인도교가 연결되어 강 위에 떠 있는 섬 경천섬은 6만 평이 넘는 넓이를 자랑하는데요. 자전거 타기 좋은 산책로와 초록 잔디가 펼쳐져 있는 멋들어진 시민공원입니다. 다리가 없던 시절에는 철새들만이 머물러 오리섬으로 불렸던 이곳은 이제 계절마다 화려한 꽃들이 가득한 명소입니다. 야생동물과 식물을 만나고 자연의 소리를 듣다 보니 저절로 감성이 충전되는데요. 사방이 탁 트인 경관과 따뜻한 햇볕, 세상 모든 근심을 잊게 해줍니다. 다양한 레저 활동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추억까지 만들 수 있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애정을 가질 만한 곳입니다. 이 길들이 낙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낙동강 주변을 같이 산책하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와, 특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야 할 것 같은 이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의 색이 이제 너무 아주 색감이 좋은데요.
이제 녹음이 좀 물러가고 오색 단풍이 이제 가까이 오는 계절이 기대됩니다. 산책로 따라 활짝 핀 코스모스와 메밀꽃이 장관을 이룬다는 경천섬의 가을은 또 얼마나 예쁠까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상주만의 독특한 개성을 뽐낼 수 있게 만든 수많은 요소 중 하나는 자전거입니다. 국내 최초로 자전거를 테마로 한 상주 자전거 박물관은 자전거의 모든 것이 담긴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과거의 자전거부터 세련된 현대의 모습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가 전시되어 있고 자전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자전거 애호가라면 한 번쯤 들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 상주의 자전거 박물관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전국에서 자전거 보유 대수가 가장 많고 상주의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이 높아 선진국과 비슷한 2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주에 가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을 볼 수 있는데요. 상주는 자전거 문화의 오랜 전통이 눅진하게 녹아있는 도시입니다. 1910년경 자전거가 보급되고 1925년 상주역 광장에서는 전국 팔도 자전거 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상주 시민들과 자전거의 인연이 깊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고 험한 산이 많은 것보다는 낮고 평평한 평지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차 왕으로 유명한 엄복동 선수가 우리 상주에서 열린 전국 조선 팔도 자전거 대회에서 우리 상주 출신의 박상헌 선수와 함께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을 자전거로 풀어냈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확산되는 계기가 있어서 우리 상주시가 자전거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안창담, 땅에는 엄복동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제강점기에 엄복동 선수는 박상원 선수와 함께 민족의 울분을 달래주고 통쾌함을 안겨준 상주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상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인 자전거. 자전거 도시의 명성은 오늘에도 이어집니다. 이 자전거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팡 아시안 게임에서 당시 우리 상주시청 소속 나아름 선수가 여자 도로 독주, 여자 개인 도로에 직접 출전했던 금메달 2관왕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자전거 제1종 전문 등록 박물관이 우리 상주 자전거 박물관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던 자전거를 전시된 거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박물관에는 특이하고 멋진 자전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재 프레임과 카본, 티타늄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독일의 명품 자전거가 선보이는 날렵함에 직접 타고 속도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자전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 보이는 각양각색의 자전거들. 무려 5층으로 이뤄졌다는 이 고층 자전거도 참 신기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대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이 자전거는 1970년대에 당시 20대였던 그 청년 세 분이 그 외국 잡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층 자전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획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만들기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자전거 회사에서 3대 정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대는 소재가 불분명하고요. 지금 우리 박물관에 이 기증된 1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데, 우리 시가 1999년에 제1회 자전거 축제를 열 때 퍼레이드에 직접 참여했던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1900년도, 2000년대 초에 그 축제할 때 이 자전거를 타고 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그런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또 다른 공간에서는 140여 개 나라의 자전거 관련 우표 5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 경기용, 우편 배달부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와 유명 세계 자전거 대회를 담은 우표들인데요. 작은 네모 속에 쌓인 상주에 쌓인 세상의 자전거를 이색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흐르는 병성천 덕분에 기름진 농경지가 형성된 상주시 청리면. 농산물이 풍부하고 인심 좋은 이 마을에 자전거 사랑이 남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집안 곳곳 비어있는 틈새 없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 짬만 나면 쓰다듬고 닦아주는 주인 덕택에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부 있고요. 또 뭐 우리 집에는 구석구석 좀 뭐 공간만 있는 데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삼천리에서 옛날에 만든 자전거 중에서 가장 이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큰 자전거를 만든 겁니다. 과거 쌀집 자전거로 유명했던 화물 운송용 자전거입니다. 두꺼운 강철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쌀 한 가마니를 싣고서도 너끈하게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오래된 점포에서나 간혹 눈에 띄는 골동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보기가 힘들어지는 물건들, 나중에 또 교육 자료나 이런 뭐 추억거리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버리지 않고 모아 놓습니다. 이 자전거를 어릴 때 누나 교회에 교통수단으로 내가 태워드렸던 자전거입니다. 이게 제작은 63년도 그 당시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내가 그 당시에 한 10살 정도 됐습니다. 누나 이렇게 참 교회 시간이 늦어서 태워다 드리다가 보니까 아주 힘차게 막 밟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도랑이 있으니까 그냥 막 누나하고 둘이 그 도랑에 처박히고 자전거는 두동각이 딱 났어요. 그래가 누나는 이 앞부분만 이렇게 땅에서 몰고 가고 나는 뒷부분만 들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또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큰 추억거리입니다. 용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주말이면 누나의 운전사가 되는 일이 신났습니다. 등하교 시간이면 학교 주변 도로는 물론 시내 주요 도로에 자전거가 꽉 메어진 진풍경을 매일매일 볼 수 있었는데요. 길에서 만난 친구들과 서로 자전거 타기 기술을 뽐내던 지난 날. 떠오르는 소소한 추억들.
조용히 꺼내보는 사진첩 속 옛 기억 마냥 오래된 자전거를 모으는 일이 새록새록하다는 이장님. 그런 성격 탓일까요? 자전거 말고도 진한 사연이 담긴 세월 속 물건이 이장님 댁에는 수두룩합니다. 마치 구제시장에 온 것처럼 희귀한 전자제품들도 가득한데요. 보물창고 같은 이곳에 꼭 보여주고 싶은 자전거가 있답니다. 이 자전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세발 자전거 중에서 우리나라 완전 초창기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만난 자전거는 아마 이 세발 자전거였을 텐데요. 그때 그 시절 세발 자전거는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귀하고 귀한 몸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생각나지요. 저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은 옛날에 저 자전거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우리 어릴 때는 그 당시는 돈이 귀하니까 이런 거 살라 그러면은 또 쌀 가마니 값 이상으로 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뚝딱 끓여서 참 자전거 대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요즘 이장님의 관심사는 자전거 뒷자리입니다. 자식들 키우고 거두느라 밤낮 없었던 어머니. 다 큰 아들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자리에서 노모는 소녀가 됩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음에도 감탄할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좋은 것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담아 어머니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모아둔 자전거 하나하나 닦고 조이는 일에 열심입니다. 이장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것을 보니 자전거 수리가 생각보다 잘 됐나 봅니다. 내가 또 살아있는 한 이 자전거는 사랑해야지요. 지리적 조건으로 너무 평지고 좋은 이 우리 상주를 자전거 많이 이용해서 건강 관리도 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부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햇살 속에 전통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 사라졌던 낙동강 옛 나루, 회상 나루터가 객주, 주막촌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의 객주촌은 한옥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잘 조성된 산책로를 걷다 보면 주막촌이 나타납니다. 아니 이거 어렸을 적에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시락 야 진짜 어렸을 적에 정말 추억의 도시락이네. 야. 보온 도시락이 없던 시절, 추운 겨울 교실 난로 위에 양은 도시락을 쌓아두고 시시때때로 위아래 바꿔가며 먹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기 뭐 테이블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정리하고 계시네요. 예. 아니, 테이블을 정리하시는 거 보니까 예.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예, 여기 이제 옛날 그 촬영장을 이렇게 식당으로 해서 식사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도 이 상주가 그러면 실제 그 상인들한테 아주 부부상들한테 아주 유명했던 곳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상주가 왜 우리나라의 중심지 아닙니까, 상주가? 상주가? 예, 예. 아. 딱 보면 상주가 딱 우리나라 남쪽에 딱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옛말로 그 교통을 이어집니다. 사통팔달. 예, 예, 예. 아, 그 부부상들이 남쪽이나 예.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꼭 거칠 수밖에 없는 곳이었나 보군요. 그렇죠, 예. 와. 그러면 야, 이 주막에서는 뭘 먹어야 됩니까? 주막에서는요? 네. 아, 여기는 뭐 비빔밥. 아, 예. 비빔밥. 예, 일단 비빔밥을 드셔야 되고, 예. 그리고 상주 배차전. 배차전. 예, 예. 아, 이게 사투리구나. 예, 예. 아, 배추전인데 네. 배차전. 예, 아, 상주 이 사투리로 배차전. 상주는 배추를 배차라고 그래요. 예, 재미있게 하자 배차라면. 그럼 저도 비빔밥 예, 예. 한 그릇하고 배차전. 예, 예. 아, 이게 되게 정감 있어서 좋은데요. 배차전. 고소한 밥과 제철나물을 섞고 특제 고추장으로 비빈 비빔밥. 상주 시민의 향토 음식 배추전에 부드럽고 구수한 도토리묵 무침까지 신선 노름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진짜 푸짐하다. 이 상주 여행에서 이런 또 주막에서 또 이런 음식을 먹을 줄은 아유. 야. 여기 주모 음식 솜씨가 일품이네, 일품. 와. 비빔밥도 한번 쓱쓱 비벼서 먹어봅시다. 경치 한번 취하고 맛에 한번 취하고 와. 특히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이런 경치 좋은 곳에서 먹어야지만 이게 또 제 맛을 발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료 하나하나가 하나도 이렇게 허트러짐 없이 이렇게 조화롭게 입안에서 쫙 하는 이런 맛이 일품인데. 이곳 회상나루는 목재나 농산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경천대 주변에는 물고기도 많아 고깃배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상주장이나 사벌장이 서는 날에는 장꾼들로 붐볐는데요. 과거의 회상나루터 모습을 상상하며 여유로운 백기를 화폭에 담아봅니다.
현재 상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곳 경상제일문이 으뜸일 겁니다. 경상도의 경상은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딴 호칭으로 옛날 조선시대의 상주는 영남지방 최고의 중심지였는데요. 옛 상주읍성의 모습을 재현한 경상제일문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상징문으로 다른 지역의 상징문과는 다르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육교 역할을 합니다. 경상제일문 바로 옆에 영남 제1의 상주시대를 재현한 경상가명공원이 있습니다. 경상가명은 조선시대 때 경상도를 다스리던 지방관청입니다. 현재 도청과 같은 역할을 했죠. 원래는 왕산 역사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200년 정도 있다가 대구로 감령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상주에서 이 도지사가 부임을 해와서 업무를 받던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도시다라는 차원에서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 외구 침입에 대비해 축조된 상주 읍성은 조선 초기 경상가명이 들어서면서 단순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뿐만이 아니라 관찰사가 머물며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일제 읍성 회철령에 따라 1912년에 강제 철거되면서 문헌 속에만 존재하게 됐는데요. 경상도의 중심이었던 상주시를 알리고자 복원한 경상가명은 오늘날 상주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태평루는 출입문으로 사용하던 문루입니다. 팔짝 지붕이 상당히 멋진 건물인데요. 일제가 신장로를 내면서 원래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을 상주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 태평루와 당시 객사로 사용되고 있었던 상상관을 일제로부터 사들이게 됩니다. 경상가명공원은 18개 동의 전통 한옥시설과 쉼터 마당, 가명 이야기길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복 체험도 가능한데요. 관찰사, 포졸, 아전, 주막 여인 등 준비된 의복도 다양합니다. 수령이 업무를 보던 공간인 청유당은 관아의 중심 건물인데요. 수령의 생활 공간인 내야 동쪽에 있어 동헌이라고도 부릅니다. 청유관의 별관인 재금당은 가벼운 업무를 보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장소입니다. 경상감사는 도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어서 관찰사라고도 하는데요. 임기가 보통 2년인 관찰사가 재임 기간 동안 관할 내 각 고을 백성들의 모습을 둘러보는 경상감사 도임술력 행차를 한지 공예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주시 청리면 율리 1길. 끝없이 넓은 들판이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기슭에 조선시대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 조내원이 있습니다. 단순한 약재 제공을 넘어 의술을 시행한 민간 의료시설입니다. 이곳은 조내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간략하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상주 선비들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진왜란이 끝이 나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간 전쟁에 시달리고 못 먹고 질병에 시달리고 얼마나 사는 생활이 핍박해졌겠습니까? 궁핍하죠. 백성들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이런 존애원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편액을 존애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존심애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심을 지켜서 사람을 사랑한다. 그 높은 뜻을 이 편액으로 걸고 이제 우리 아픈 백성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전통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황폐해진 농토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극심한 가난과 질병이 더해져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주의 선비들은 병든 백성을 치료하고 아픔을 보살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는데요. 뜻있는 13개 문 중 30여 명의 선비들이 1599년에 낙사계를 창설하고 임시 건물과 약재 창고를 갖춰 진료를 시작. 3년 뒤인 1602년 존해당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신분의 이 차별이 심했던 그 시절에도 계층 간에 그런 차이가 없이 백성 누구나 여기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정신은 바로 상주 사람들의 넉넉한 그런 이 인심, 오늘까지도 그 DNA가 저는 지속돼 가지고 온다고 보는데 우리 상주에 오는 이 관광객 또는 내방객들이 그 정신을 한번 좀 알아줬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 고령 가야국의 도읍지로서 찬란한 농경 문화를 꽃피운 이곳. 천년고도 상주시 함창읍입니다. 이곳은 상주시의 제1호 슬로시티 마을이기도 합니다. 시트러스 에이드랑 딸기 라떼 그리고 그린티도 아이스로 드릴까요? 네, 다 아이스. 네.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요리였습니다. 호주로 가 프랑스 요리 과정과 레스토랑 경영학을 공부하고 5년 만에 돌아온 한국.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와 식품 유통회사 등에 취업해 식당을 열고 상품 기획자로도 일했지만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꿈을 이루고 풍요로운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선택한 서울 생활이었지만 팍팍하고 고단한 도시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고향을 더 이상 무료한 곳으로 두지 않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을 꾸미는 데만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는데요. 꽃과 나무를 심고 벽돌 하나하나 정성 들여 쌓아 카페, 정원, 책방으로 꾸몄습니다. 그렇게 꾸미다 보니 다른 카페에서는 보기 힘든 이색적인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시멘트 공장이었어요. 대한콘크리트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숯가마 찜질방으로 바뀌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있는 이제 핑크색 소금도 숯가마 당시 때 사용했던 흔적이에요. 안쪽으로 가시면 남아있는 6개의 굴도
수술 구워내고 남아있을 때 찜질을 즐겼던 장소고, 그렇게 사용되던 공간이 어떤 계기로 이제 폐업을 하시면서 10년 정도 방치가 됐고, 그 공간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다란 원목 탁자가 놓인 카페 내부에는 공간부터 여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색적으로 만든 이 공간은 허리를 반쯤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기존 건물 구조를 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비용적인 문제도 큰 이유긴 한데요. 이제 공간을 사실 많이 다니면서 보면서 했을 때 결국에 내가 다시 돌아가는 공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뭐 거대한 역사까지는 아니지만 과거 이제 주민들과 함께했던 오랜 기억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공간을 잘 저희의 방법대로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도 마시고 다양한 예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요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더욱 사랑받고 있는데요. 마을에 사는 두 예술가가 놀러 왔습니다. 자수공예가와 누비공예가라고 하는데요. 각자의 작업에 열심입니다. 이 동네가 명주 마을이 있고,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해도 명주 최대 산지였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잠사부터 이제 직조까지 이루어지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동네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로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다시 올라갈 계기가 약간 이러한 작은 프로젝트를 연결하면서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외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광화가 되거나 아니면 알려지면은 좀 오셔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마을의 수명이 길어지지 않을까. 로컬이 강하다는 것은 로컬의 문화 창출 능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면 로컬 콘텐츠 중심의 지역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일. 무엇보다 지역성이 강해야 하기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문화 향유는 기본입니다. 청년과 장인, 디자이너의 협업을 이루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활약도 응원해 봅니다. 젊은 친구가 지역사회에 더군다나 이렇게 약간 외면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사실은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공짜로 배우는 이런 이게 단기 강좌 같은데 그런 데는 관심이 있어도 사실은 저렇게 이걸 활성화시켜줘야지, 활성화해서 그래도 맥을 이어야 되지 않나? 또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탬이 되는 어떤 일들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를 사실 처음 봤어요. 저는 여기서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또 거기에 얹혀서 저도 어째 조금 도움을 받아볼까? 그런 욕심도 있고요. 그동안 이곳에서는 유명 강사를 초청해 인문학 강의를 열고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재능 없이 그저 하고 싶고 누리고 싶던 것을 찾아 실천했을 뿐이라고 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놀이동산 주인이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희 고향인데 돌아왔을 때 제 눈에 보이는 예쁜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주도 포함하고 이제 대표님이 누비시는 지금 누빔 자켓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러한 뭔가 놀이기 같은 것도 제 눈에 너무 예쁜데 이런 걸 봐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고 또 이거를 어디서 잘 소비가 되고 있나? 어디서 많이 보고 있냐 봤을 때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전시라든지 뭔가 판매를 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 개인적인 갈망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런 게.
앞으로는 농촌 탈출을 꿈꾸는 청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곳을 선택하고 환경을 자신의 색깔에 맞추어 바꾸고 다듬어가는 것이 진정한 로컬이기에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터전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의지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어지도록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을 꿈꿉니다. 파이를 키우자. 지금은 다들 뭐 작은 콩 한 조각으로 싸울 때가 아니고 일단은 파이의 크기를 키우고 난 다음에 썩으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셔라.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게 동감이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가진 게 없다는 뜻으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커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 역할에 맞는 일거리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진다면은 이 동네도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활성화가 되면은 좋은 게 저는 카페를 하잖아요. 모두가 활성화가 되면 커피 한 잔쯤은 사지 않으실까 하는 작은 흑심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공검면에는 국내 유일의 논습지 공검지가 있습니다. 콩 한 되를 볶아 한 알씩 먹으며 돌면 콩이 모자란다는 말이 있을 만큼 공검지는 크고 넓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만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며 제천 의림지,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더불어 사만시대 4대 저수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물창고로 논습지로는 국내 최초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만시대 4대 습지로 알려져서 그런가 그래도 규모가 좀 크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은 연꽃과 일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연꽃이기에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기 위해서 연꽃 구경은 포기해야겠네요. 어느덧 점점 기우는 해의 속도만큼이나 화가의 손도 바빠집니다. 아늑한 평야에 하늘은 붉게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떨어지며 노을이 감도는 순간 구름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하늘에 선보입니다.
오늘 해가 지는 것처럼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천천히 걸어보면서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 숨은 역사를 발견하는 재미.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공간. 낯선 도시에서 찾은 삶의 쉼표. 경북 상주입니다.